어머님, 이제 그만 좀 올라오세요.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아시나 봐. 오늘은 하룻밤 주무시는 것도 싫으니 이거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추석날 새벽부터 부지런 떨며 설렘을 가득 안고 찾아간 아들네 집. 시골에서 가져온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며느리는 모욕적인 한마디와 함께 제 손에 시골행 기차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눈물 범벅이 된 채 결심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돌이키지 못할 복수를 해주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박미경입니다. 평생 시골에 살아서인지 도시 사는 아들네 구경 가는 게 명절 때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1년 중 가장 기쁜 날로 여기는 그날. 30년을 키운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추석을 사흘 앞둔 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태수와 며느리 자연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서연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죠.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난 지 어느덧 3년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겨진 제게 명절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지런을 떨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어 파릇파릇한 상추며 깻잎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따면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 상추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이번에 가서 실컷 먹여야겠다. 부엌에 들어서서는 며칠 동안 볕에 잘 말려둔 들깨를 볶았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하니 문득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맞는 추석이 벌써 3번째네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태순의 부부랑 서연이 잘 좀 지켜봐줘요. 손녀딸이 좋아하는 약과를 만들려고 꿀과 밀가루를 반죽하면서는 작년에 서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웃음이 터졌죠. 할머니, 이 약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한테만 하는 얘긴데 엄마가 만든 빵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그 말에 며느리 자연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짐을 싸면서 두툼한 현금 봉투도 하나 챙겼습니다. 며칠 전 아들 태수가 전화로 요즘 카페 운영이 영 시원치 않다고 힘없이 말했거든요.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에휴,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봉투에 300만 원을 넣으면서도 이것밖에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이웃인 김 여사가 저를 보고는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머, 미경이 벌써 서울 가는 거야? 아들 며느리가 목 빠지게 기다리겠네. 김 여사의 부러움 가득한 눈빛에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언니. 명절인데 얼른 가봐야죠. 언니도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괜히 더 큰 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벌써 서울에 도착해 있었죠. 우리 아들 태수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며느리 자연이는 명절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을 때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미경, 자식들 볼 생각에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영락없는 늙은이 다 됐네.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 거의 다 왔어. 1시간 뒤면 도착하니까 서연이한테 할머니 온다고 미리 말해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손녀 서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오셨다. 서연이가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고는 얼굴을 부볐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어디 보자. 그새 또 얼마나 컸나? 저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려 양볼에 쪽쪽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 태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태수가 애써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안색이 좋지 않고 눈이 퀭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가게 일이 많이 고된 게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태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며느리 자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자연이는 제가 건네는 짐 보따리를 받아들며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자연아, 이거 텃밭에서 오늘 새벽에 딴 채소들이야. 이 들깨도 내가 직접 볶은 거야. 향이 아주 끝내줘. 제가 애써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자연이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앞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찬은 단출했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서연이 주려고 만든 약과 먹을래? 제가 서연이에게 약과를 건네자 자연이가 불호령을 내리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그거 일이네.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을 꺼낼 때마다 자연이는 단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페는 좀 어떠니? 장사는 잘 되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추석 연휴에는 좀 쉴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연휴가 더 바빠요. 저는 자연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창백했죠. 애미야, 너 어디 아픈 거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염려되어 물었지만 자연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자연이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방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시 시골로 내려가라니? 제가 너무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자연이가 제 앞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밤 9시에 출발하는 기차표예요. 예매해뒀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였습니다. 자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자연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머님 하룻밤이라도 모실 형편이 못 돼요. 저는 옆에 서 있는 아들 태수를 애타게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기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제가 아들을 다그쳤지만 태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연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명절 때마다 오셔서 며칠씩 묵고 가시는 거 저희도 이제는 너무 버거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 오늘 할머니랑 같이 잘 거야. 응? 손녀의 애원에도 자연이는 단호했습니다. 박서현, 시끄러워. 얼른 방에 들어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시돋친 시선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기차표를 받아들고 채 풀지도 못한 짐을 다시 쌌습니다. 역까지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아들 태수는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역에 도착해서야 태수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밤 기차에 몸을 싣고 깜깜한 시골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방바닥에 주저앉아 아들 내주려고 가져갔던 짐들을 하나씩 다시 풀어보는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가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죠. 추석날 아들 집에서 쫓겨나 돌아온 후로 꼬박 사흘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밥 한술 넘기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기네 집이 호텔인 줄 아냐고 말하던 며느리 자연이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제 몸에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치솟았죠. 그래,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자연의 5분이라고 또박또박 글자를 쳤습니다. 화면 가득 화사하고 예쁘게 꾸며진 카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가게를 차려놓고 늙은 시어미 하룻밤 재워줄 방 한 칸이 없다고? 분노에 찬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카페에 달린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온통 칭찬하는 글들 뿐이었습니다. 인생 빵집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고 미인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매일 가고 싶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보니 제 속은 더욱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면사무소에서 2년 넘게 배웠던 컴퓨터 실력을 이렇게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단골 손님, 빵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은 안 가요 같은 이름들을 닥치는 대로 만들었죠. 저는 첫 번째 아이디로 접속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여기서 빵 사 먹고 배탈 났어요. 위생이 의심스럽네요. 별점 1개도 아깝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아이디로 들어가 다시 글을 썼습니다. 주인 인성이 최악입니다. 손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투에 기분 더러웠네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디로 돌아가며 아기의 찬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주방 쪽에서 바퀴벌레를 본 것 같아요. 다신 안 갑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빵 맛은 동네 빵집보다 못해요. 돈 아까워요. 그렇게 새벽 2시가 넘도록 저는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자연아, 네가 애지중지하는 가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도 조금은 알게 되겠지. 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자연의 5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밤사이 4.8점이던 별점은 2.3점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마침 이웃집 김 여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경아, 괜찮은 거야?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김 여사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잘 왔어. 들어와 봐. 내가 언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저는 김 여사에게 제 계획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경로당으로 향했죠. 경로당 안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가를 비벼 벌겋게 만든 뒤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미경이 아니야? 서울은 잘 다녀왔어? 이 여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긴요.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래, 동생? 아들네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눈치 빠른 김 여사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언니들, 흐흑,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기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글쎄 추석 새러 간 아들 집에서요. 제 울음소리에 화투를 치던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독한 며느리년이 저를 그날 밤에 길바닥으로 내쫓았지 뭐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로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명절에 시어머니를 내쫓아? 박 여사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냐면서 제 손에다 밤 기차표를 쥐어주더라고요. 흑흑.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사실을 더욱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런 천하에 몹쓸 것이 다 있나? 요즘 젊은 것들이 아주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 아주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제 편을 들며 며느리 자연이를 향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제는 손녀딸 얼굴도 못 보게 한답니다. 애미가 무서워서 서연이가 할미한테 전화도 못해요. 제가 더 서럽게 울자 김 여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맞아. 이런 건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해. 이 여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 같이 서울로 쳐들어가서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런 나쁜 년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려. 김 여사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로당에 모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큼지막한 글씨로 불효자는 각성하고 악독 며느리 사죄하라 라고 썼습니다. 이 여사는 시어머니 피눈물 흘리게 만든 며느리 천벌을 받으리라 라고 적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녀딸을 할미 품으로 인륜을 저버린 며느리를 고발한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사흘 뒤 저와 동네 아주머니 4명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경아, 그 카페가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강남역 근처예요. 제가 길은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자연의 5분 앞에 도착한 우리는 준비해온 피켓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손에 든 확성기를 켜고 악을 쓰듯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명절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아주 악독한 며느리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스마트폰을 꺼내 저희를 찍기 시작했죠. 여기요. 여기 사장이 시어미를 추석에 쫓아냈대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불쌍한 할머니한테 손녀도 못 만나게 한답니다. 제가 숨어서 바라보니 카페 안에서 창백하게 질린 며느리 자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진짜 배은망덕이네. 이제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네.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빵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가게는 망해야 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시위를 계속하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젊은 경찰이 우리를 말렸지만 김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방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한 사람 사정도 못 들어주나? 결국 우리는 경찰의 완강한 만류에 자리를 떠야 했지만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뒤였습니다. 우리의 시위 영상은 강남역 갑질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시골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우리가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어. 이제 그 되바라진 며느리도 정신이 번쩍 들겠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서울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매일같이 인터넷에 들어가 자연의 5분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카페 별점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공허해졌죠. 리뷰 게시판에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인성 파탄 가게. 절대 가지 마세요. 불매합니다. 같은 험악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좇으며 복수의 쓴맛을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식가 피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 자연의 5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팔로워가 8만 명이나 되는, 인터넷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소위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내 인생 최고의 빵집이라고 극찬했던 자연의 5분. 최근 이곳이 악성 리뷰와 시위 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따뜻하고 실력 있던 젊은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조만간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나서면 모든 게 다 들통날 텐데. 불안한 마음에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잔뜩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아, 너 그거 아니? 그때 카페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데 어떤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우리더러 고생하신다면서 음료수를 한 병씩 싹 돌렸지 뭐니? 음료수요? 언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줬어요? 혹시 이것저것 캐묻지는 않았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우리 사연이 너무 기구하다면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독한 며느리가 다 있냐고 혀를 내두르더다고. 그러면서 내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거야.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줬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진실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신이 나서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줬지. 걔가 얼마나 못됐고 미경이 네가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 말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이름이나 직업 같은 건 안 물어봤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라는데 요즘 보기 드물게 마음씨가 참 고운 청년이던데 뭘 그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미식가 피해 블로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장 위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연의 5분 탐사 취재 예고, 가려진 진실의 이면을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쿠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 블로거가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뭔가 더 확실한 수를 써야만 해. 저는 다급하게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 일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구청에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무슨 신고를 또 해? 며느리네 카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고 민원을 넣는 거야. 벌레가 나왔다고 하자.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신고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중에 큰 벌 받는다고. 언니, 명절에 찾아온 시어미를 그렇게 무정하게 내쫓는 여자가 가게 주방은 과연 깨끗하게 쓸 것 같아? 분명히 먼지 하나라도 나올 거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냥 동네 시끄럽게 만든 이상한 할망구들밖에 더 되겠어? 끝장을 봐야지. 제 집요한 설득에 김 여사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강남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역에 있는 자연의 5분이라는 카페 말인데요. 거기서 산방에서 커다란 벌레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구청 직원들이 카페에 찾아가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김 여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앉아 망원경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위생과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직원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뭔가 큰 문제를 찾아낸 게 틀림없어. 저렇게 더러운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해.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직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자연이가 직원들을 배웅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직원 중 한 명은 오히려 자연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경아, 큰일 났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카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가게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해서 조만간 모범 위생업소로 지정까지 할 거래. 그리고 우리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서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무섭게 말했어. 미경아,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일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지? 분명히 시작은 제가 했는데 어느새 복수는 제 손을 떠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작은 카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람? 봉투를 열어보니 작년 제 생일에 손녀 서연이가 보내온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펼치자 제 눈에 익숙한 서툰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카드 안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커다란 집 한 채와 그 앞에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는 5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머리 위에는 하늘나라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림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림 맨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강아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집은 지금 제가 사는 시골집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뛰어놀고 텃밭에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림 속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박미경, 정신 차리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라는 것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림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뒷면에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자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이거 그리느라 며칠 밤을 꼬박 세웠어요. 할머니 생신 선물 드린다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연이의 다정한 글씨를 보니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래, 그때만 해도 자연이는 이렇게 고운 아이였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됐을까? 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자연이는 갑자기 나를 그렇게 차갑게 쫓아내야만 했던 걸까?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서연이의 그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지금 뭔가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식가 피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연의 5분 현장 취재, 한 억울한 사연에 감춰진 이면.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블로거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카페에 달린 수많은 악성 리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리뷰들이 모두
특정 시간대, 바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등록되었더군요. 마치 한 사람이 밤을 새워 여러 개의 아이디로 작성한 것처럼 문체마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위를 주도하신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시어머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결정적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과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없이 눈물만 삼키고 있는 젊은 며느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추석에 시어머니를 쫓아낸 파렴치한 며느리라는 주장 뒤에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또다시 서연이의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손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 가슴을 자꾸만 아프게 찔러댔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도대체 우리 아들 녀석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내가 그날 쫓겨난 건지. 저는 홀린 사람처럼 첫 차를 타기 위해 캄캄한 새벽길을 걸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의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이제 막 문을 연 작은 카페로 들어가 창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나 아들이 저를 알아볼까 싶어 모자를 푹 눌렀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자연이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정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맨 서연이가 제잘거리며 자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코 소라빵 만들 거야? 자연이의 얼굴은 명절 때 봤을 때보다 더 야위고 창백했지만 서연이를 보며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100개라도 만들어줘야지. 이따 유치원 끝나고 오면 가게에 맛있는 초코빵 많이 만들어 놓을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커피잔을 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자연이는 버스에 오르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양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 사랑해. 응, 엄마도 가게에서 힘내. 서연이가 버스 창문을 열고 조망만 한 손을 싹싹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자연이의 얼굴에서 거짓말처럼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의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자연이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벤치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자연이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벤치 뒤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자연이를 지켜봤습니다. 자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불어온 바람결에 자연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언니, 나 자연이야. 자연이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언니, 태수 씨가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또 거기 간 거겠지. 카드값도 밀리고 있고 이번 달 가게 월세도 못 냈는데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연이는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 하나뿐인 아들이 도박에 미쳐서 이 집도 조만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도박이라니, 우리 태수가 그 반듯하고 착하기만 하던 내 아들이 도박이라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때 어머니 모셨을 때도 사실은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까봐 하루 종일 심장이 벌벌 떨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드린 거야. 차마 이런 지옥 같은 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어머님이 평생을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당신 아들이 이런 망나니가 된 걸 아시면 그 자리에서 졸도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내가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거야. 차라리 날 미워하고 원망하시는 게 어머님께는 덜 상처가 될 것 같았어. 저는 더 이상 나무에 기댄 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자연이가 혼자서. 카페도 이제 끝장이야. 태수 씨가 운영자금이라고 몇 번이나 빼간 돈, 그거 전부 도박빚 갚는데 쓴 거였어. 서연이 영어 학원비도 몇 달째 밀렸는데 언니 나 무서워. 이러다 우리 서연이랑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다 알아.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리뷰며 가게 앞에서 벌어진 시위며 그래. 어쩌면 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몰라. 내가 못나서 남편 하나 바로잡지 못했으니까. 자연이의 절규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인가. 며느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더 세게 떠밀고 있었구나. 자연이가 한참을 울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카페를 향해 힘없이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정말 도박에 빠졌다고?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말 내 아들이 그 몹쓸 도박에 빠진 건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태수가 다니는 회사 앞에 도착해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넥타이를 비스듬히 푼 채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한 태수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도록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의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태수는 아주 낯설고 후미진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가장 깊숙한 곳, 낡아빠진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태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어둠 속으로 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애써 억누르며 살금살금 계단으로 다가가 반지하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상의를 벗어젖힌 남자 여럿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투패와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이, 김태수, 또 왔어? 올 때마다 눈탱이 맞으면서 아주 여기다 돈을 갖다 바치는구만. 오늘은 얼마나 준비해 왔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태수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따면 다 갚고 다시는 안 올 겁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 봉투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기시네. 그 소리를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김태수, 너 와이프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차린 그 예쁜 카페 담보로 잡힌 건 알고 있지? 남자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이번에는 꼭 딸 겁니다. 따서 그 돈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패를 잡는 태수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 마누라는 아냐? 지가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네 도박빚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 다른 남자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네 어머니는 금지옥엽 키운 자기 아들 새끼가 이런 인간 쓰레기가 된 걸 아시려나 모르겠네. 태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패를 내려놓고 또 돈을 잃고 다시 돈을 꺼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거봐, 오늘도 다 털렸지? 내일까지 이자 쳐서 2배로 갚아. 안 그러면 내 마누라 가게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갈 줄 알아.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모습이 됐을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사채업체가 나오는 걸 보고 멀찍이 따라가 말했습니다. 저 명함 한 장만 주시겠어요? 사채업체는 돈 빌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굽신거리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길로 곧장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자연이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제야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그 아팠던 말들이 하나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하게 번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는지를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소망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단 하루도 더 늦출 수 없어. 제 손에는 제 인생이 담긴 통장과 도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저는 첫 번째 손님으로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은행 직원의 상냥한 물음에 제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적금과 보험을 오늘 전부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전액 다 말씀이십니까? 금액이 꽤 큰데 정말 확실하신 건가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식 먹이고 입힐 거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 5천만 원과 먼저 간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준 생명과도 같은 보험금 3천만 원,
잠시 후 제 눈앞에 현금 8천만 원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 돈이면 내 아들 태수를 저 불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지. 저는 묵직한 돈 가방을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어제 본 사채업자의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태수 씨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몰래 두 분만 따로 뵙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할머니가 우릴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사채업자가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빚, 오늘 전부 갚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만나주시죠. 2시간 뒤 저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커피숍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도박장에서 봤던 험상궂은 남자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할머니네. 박태수 엄마셨구만. 무슨 깡으로 여길 혼자 다 오셨어? 네, 맞습니다. 제가 내 아들 빚을 대신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들고 온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쾅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5천만 원입니다. 당신들이 말한 원금의 날강도 같은 이자까지 다 합한 금액이 맞을 겁니다. 똑똑히 세어보시죠. 사채업자들은 잠시 제 기세에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눈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네요. 근데 할머니, 이거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아드님은 분명히 내일이라도 다시 찾아올 겁니다. 노름이라는 게 원래 자기 의지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온 각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 박태수에게 접근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도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아이고, 할머니, 이런 종이 쪼가리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드님이 제 발로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만약 우리 아들이 다시 찾아와도 당신들이 거절하고 돌려보내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은 돈 봉투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내 아들을 노름판에 끌어들이면 당신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로 나오시는데 우리도 약속은 지켜드리죠. 그들은 마지못해 각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상담실에 앉아 의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본인 동의가 없는 강제 입원도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직계가족 2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도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연아, 나다, 시엠이다. 수화기 너머로 자연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 그 녀석 도박 중독 치료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어머님,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자연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우리 태수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니? 네, 어머님 맞아요. 제가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갈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태수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다니까. 나 진짜 다 끊었어. 왜 나를 이런 데까지 끌고 와? 태수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 이제 그만 엄마 속 썩이고 여기서 치료받고 새 사람 되자.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연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치료비는 어떻게?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우리 서연이랑 카페 일에만 신경 써. 저는 자연이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었다가 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많으셔서 대출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이 시세가 2억은 넘을 겁니다. 딱 절반만, 1억만 대출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혹시 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장래가 밝은 좋은 가게가 하나 있어서요. 일주일 뒤 대출금 1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익명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투자 대행 회사를 통하시면 투자자의 신원은 완벽하게 비밀로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의 5분이라는 카페에 투자를 제안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높게 본 어느 익명의 투자자가 제안하는 것처럼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께서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셨는데 워낙 가게 사정이 절박해서 결국 투자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남은 인생과도 같은 돈이 며느리 자연이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연이는 투자금으로 밀린 가게 월세 3천만 원을 먼저 해결하고 낡아서 고장나기 직전이던 오븐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최고급 재료를 들여오고 가게 내부를 더 환하고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그림자처럼 지켜봤습니다. 자연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자연의 오븐이 새롭게 재오픈을 했고 때마침 미식가 피가 다시 가게를 찾아와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맛집이라는 제목의 극찬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글 덕분에 손님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도박치료센터에 있는 아들 태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 태수예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그 돈을 하룻밤에 날려버린 이 불효자를 부디 용서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연이와 제 딸 서연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엄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엄마, 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게요. 앞으로 3개월만 더 치료받으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수야, 괜찮다. 내 아들. 엄마도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저는 오랜만에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환한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 자연이와 손녀 서연이가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빵은 할머니 갖다 드려야 하니까 제일 예쁜 봉투에 담아줘. 서연이가 빵을 포장하며 말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할머니를 제일 생각하는구나.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몹쓸 짓들, 내가 꾸며낸 그 거짓말들, 언젠가는 분명히 들통이 날 텐데, 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을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카페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처럼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적막한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경아, 나야, 김 여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오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 김 여사가 기어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며느리를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았어. 미안하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김 여사는 흐느끼며 그 말만 반복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이웃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아침 김 여사는 밤새 끙끙 앓던 양심의 가책을 더는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자연이의 카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김 여사는 손님을 맞으려던 자연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사장님,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시오. 영문을 모르는 자연이가 놀라 다가서자 김 여사는 자연이의 손을 붙들고 카페 구석으로 이끌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여기서 피켓 들고 시위했던 거, 그거 사실은.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전부 사장님 시어머니, 그러니까 박미경 씨가 저희한테 시킨 일이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추석에 사장님 댁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저희한테 복수 좀 하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부탁하기에 자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김 여사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답니다. 그럼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 수많은 악성 리뷰들도 혹시 그건 미경이가 밤새 직접 다 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시위만 도와달라고 해서 며느리가 너무 악독하다고 저희는 그 말만 믿고 아이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어떻게 눈물로 아주머니들을 설득했는지 그날의 모든 것을 자초지종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연이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용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끊긴 후 이틀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상대로 자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퉁퉁 부어오른 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자연이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린 텅 빈 목소리,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께 전부 다 들었어요. 드디어 자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악성 리뷰부터 가게 앞 시위까지 전부 어머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일이라고요. 자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하자 자연이가 손을 들어 가만히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먼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연이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추석날 제가 왜 어머님을 그 밤에 돌려보내야만 했는지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자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겠다고 협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차마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금지옥엽 자랑스러워하며 키우신 아들이 그런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제 입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저 하나만 미워하시면 되지만 만약 진실을 아시면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까지 전부 무너져 내리실 테니까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너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네, 알고 있었어요. 피켓 들고 소리치시던 아주머니들, 전부 어머님 동네 분들이라는 거요. 자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님 얼굴은 작년 어머님 생신 때 댁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으면 저러실까? 제가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다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의 이 행동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투자대행 회사의 서류였습니다. 이 익명의 투자자, 어머님이시죠? 변호사님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뿐인 시골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자연아,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자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시고는 왜 다시 살리려고 어머님의 전 재산을 던지셨어요. 태수 씨 치료비도 사채빚도 전부 어머님이 해결해 주셨고요. 저를 벌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 동정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추석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뒤늦게야 알게 됐어. 태수가 도박에 빠진 것도, 네가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복수를 멈추고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자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제게 물어보셨으면 됐잖아요. 왜 그날 밤 나를 그렇게 돌려보냈는지, 우리에게 무슨 힘든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단 한 번만이라도요. 자존심이, 아니, 내 분노가 모든 걸 가로막았어. 평생을 살면서 자식에게 그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라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게야. 자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 아니었나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서로를 핥히고 공격해야만 했던 걸까요?
자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젖어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서는 제가 천하의 악마가 되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했어요. 친구들이 그랬대요. 서연이 엄마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고.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연이가. 애가 밤마다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친구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냐고요. 자연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수 씨도 치료받고 있고 가게도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연아,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다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제 친정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가게가 자리 잡으면 어머님 옆에서 함께 사는 날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요. 제가 또 언제 어머님께 오해를 사서 이런 끔찍한 공격을 받게 될지 저는 이제 어머님을 믿을 수 없어요. 태수 씨가 태어나면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겁니다. 투자금은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나가겠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서연이도 이제 영영 할미를 못 만나게 할 셈이냐? 제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이는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이 커요. 그날 밤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님도 너무하셨어요. 그냥 제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됐잖아요. 문이 닫히고 자연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제가 던진 복수의 부메랑이 결국 제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자연이가 제게 등을 돌리고 떠난 후 꼭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태수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차마 서울로 올라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시골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매일같이 손녀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들만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태수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냐, 몸은 괜찮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자연이도 같이 오는 것이냐? 아니요, 저 혼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태수가 홀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지만 푹 꺼져 있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태수야,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놀라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제가 전부 날려버리고 착한 자연이 마음의 대못을 받고 엄마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놓고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정말 괜찮은 거니?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 완전히 끊었어요.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겁니다. 태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자연이는 아직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더냐? 제가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나 봐요. 태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들, 자연이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대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자기도 이해는 한대요. 추석날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으니. 바로 그때 태수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이구나. 아빠 지금 할머니 댁에 와 있는데. 태수가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제 손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우리 서연이 보고 싶어 죽겠어. 할머니, 언제 서울 와요? 서연이가 매일매일 할머니 기다린단 말이에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기다려줘. 응, 할머니가 꼭 갈게. 엄마랑 빨리 화해해요. 그럼 할머니 우리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부쩍 우울해해요. 매일 할머니 얘기만 하고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지고 싶다고 밤마다 울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뒤 뜻밖의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자연이에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자연이와 그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으로 와락 뛰어들었습니다. 내 강아지 서연아, 아이고 보고 싶었어. 저는 서연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잠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자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자연이는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서연이가 그렸다는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울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해? 서연이가 그림을 보더니 자연이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서연이도 맨날 울고, 다 너무 슬프잖아. 자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오늘 어머님을 찾아왔어요. 애가 밥도 잘 안 먹고 좋아하던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해요. 우리 서연이가 그렇게나. 저는 서연이를 다시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 못난 할머니가 우리 서연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님 잘못만이 아니에요. 자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서로에게 솔직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자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도요. 자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제는 이해해요. 추석날 그 모욕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도 제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그날 밤 솔직하게 다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제가 자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자연이는 저도 모르게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때 서연이가 저희 둘 사이에 비집고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제발 화해해요. 네. 서연이가 저희 둘의 손을 억지로 끌어다 마주잡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이는 그런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이 데리고 여기로 찾아뵐게요. 정말이냐? 네, 서연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거면 됐다. 우리 천천히 시간을 갖자꾸나. 그날 저녁 자연이와 서연이는 밥을 먹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서연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우리 꼭 또 만나는 거예요. 약속? 그래, 내 강아지, 할미가 꼭 약속 지킬게. 한 달 뒤, 약속대로 자연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요즘도 잘 되니? 네,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또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에도 며느리와 손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우리 사이의 얼음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서연이는 언제나 저희 둘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었죠.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약과 우리 엄마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카페에서 팔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서연이의 제안에 저는 자연이에게 약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오래 치대야 나중에 더 쫄깃하고 맛있어진단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간 만들어진 약과를 맛본 자연이가 정말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을 때 자연이가 먼저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올 추석에는 저희 서울 집으로 오시겠어요?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서연이가 할머니랑 같이 송편 빚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그렇게 저는 꼭 1년 만에 다시 아들 내외와 함께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그런 가족으로 말입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이 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저는 차가운 배신감과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이 길을 되돌아 내려와야만 했죠. 하지만 오늘의 저는 그 모든 아픈 상처가 아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따뜻한 새살이 돋아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초대를 받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자연이가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장 먼저 제게 달려온 것은 역시나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그새 또 얼마나 컸나 보자. 할머니, 이번에는 진짜 안 가실 거죠? 열밤 자고 갈 거죠? 서연이랑 같이 코 잘 거죠? 제품에 매달린 서연이가 조르자 자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지난 일주일 내내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번엔 일주일 내내 계셔야 해요. 저희 새로 여는 2호점 개업식도 도와주셔야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아주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저희 카페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새 듬직한 가장의 얼굴을 되찾은 아들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든 거들어야지. 그렇고 말고. 제 대답에 자연이가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약과를
저희 카페의 정식 메뉴로 만들고 싶어요. 뭐, 내가 만든 그 투박한 약과를?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전통 방식에 요즘 사람들 입맛을 조금 더해서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로 만들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자연이는 주방에서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븐 온도를 이렇게 조금 높이니까 겉이 더 바삭해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역시 젊은 사람의 감각은 다르네. 대신 꿀의 양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넣어야 속까지 달콤하고 것 같구나. 며칠 밤낮의 연구 끝에 저희는 마침내 완벽한 맛의 조화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거야. 와, 이 맛이에요. 시식을 해본 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약과의 깊고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자연히 당신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됐어. 그럼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겠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자연이의 물음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는 어때? 이건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서연이만 아는 특별한 맛이니까. 드디어 추석 당일 자연의 오븐 2호점의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오다니.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고 그 중에는 과거 저희 가게의 위기를 기사로 썼던 미식가 P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연의 오븐입니다. 저와 자연이는 나란히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색한 고부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가장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저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 약과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전통의 맛과 현대적인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한 손님의 칭찬에 서연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건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사랑으로 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개업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자연이가 잠시 행사를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자연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작년 이맘때쯤 뿔뿔이 흩어질 뻔한 아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이는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기다려주며 마침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소중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자연이가 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쑥스러워하며 앞으로 나가자 자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게의 특별한 메뉴로 선보인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는 바로 저희 어머님의 인생과 사랑이 담긴 레시피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저희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이 저희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여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개업식이 성황리에 끝난 그날 저녁, 우리는 텅 빈 카페에 남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팔렸어요. 태수가 매출을 계산하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가게 최고의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자연이도 활짝 웃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서연이가 제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앞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도박의 상처를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아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더 강인하고 아름다워진 며느리, 그리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손녀. 작년 이맘때가 정말 악몽 같았는데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자연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는 축복이 되었네요, 어머님. 어머님, 이제 시골에만 계시지 말고 서울에 자주 올라오세요. 자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니, 아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정말 내가 너희와 같이 살아도 괜찮겠니?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제가 놀라서 묻자 자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요. 자연이는 작년의 일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호텔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제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집도 텅 빈 것 같을 거예요. 어머님이 계셔야 비로소 저희의 완전한 집이 되는 거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지난 1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아들네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이의 머리를 빗겨 유치원에 보내고 낮에는 자연이와 함께 카페에서 새로운 빵을 연구하며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 짓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림 또 그렸어요. 서연이가 제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그림 속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꼭 잡고 무지개가 뜬 하늘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해 보여. 진짜로 행복하니까요. 서연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깊은 상처와 뜨거운 용서, 아팠던 오해와 눈물겨운 화해를 거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달콤 쌉싸름한 약과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구워내고 있다. 창밖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의 깊은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 그것은 단순한 약과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사연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공격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됐고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론 아픔을 거쳐야만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나 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처럼 쓰고 달콤한 인생의 맛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